안녕하세요. 면역학TV의 김민석. 이주은입니다. 오늘 시간은 면역에 관한 재밌는 얘기 또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네, 면역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책을 쭉 읽어보니까 그 중간에 또 모르는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쵸, 예. 네. 그 중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걸 가지고 와봤는데, 네. 비작이랑 작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그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네, 그게 뭐 면역의 핵심이죠. 자기라는 거는 영어로는 셀프, 비자기는 이제 넌 셀프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나하고 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역 반응이라는 거는 나,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남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에요. 여기서 남은 주로 병원체가 되겠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비자기가 나의 몸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면역 반응이라 그러고요.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경우. 그게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세포는 자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 세포가 가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아군하고 적군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군은 같은 편, 적군은 상대편이니까 아군이 적군을 공격을 하는 게 정상적인 면역 반응인데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거죠.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거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걸 질환이라고 하는군요. 병이죠. 내 몸에 있는 그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하루도 안 아픈 날이 없는 거죠. 계속 아픈 거죠. 그러면 그 질환들에는 어떤 병이 있나요? 네, 그래서 그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면역 세포가 어떤 세포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그 췌장에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 세포라고 하는데 그 면역 세포가 베타 세포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한 놈만 계속 때리는 거죠. 그래서 베타 세포가 다 죽게 되면은 네.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당뇨병에 걸리게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소아당뇨 또는 일형당뇨병이라 그러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인슐린 주사를 맞는 그런 좀 어려운 병이죠. 면역세포가 여기 있는 갑상선이라는 곳을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갑상선이 놀래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그레이브 병이라 그래서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겨울에도 막 너무 덥고 땀이 많이 나고 잠도 안 오고 뭐 이렇게 되는 그레이브 병도 있고 계속 공격을 하다 보면 갑상선이 다 파괴가 돼요. 네. 그럼 이제 하시모토 병이라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것도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몸의 전신을 다 공격하는 루푸스 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뭐 눈도 공격할 수 있고 피부도 공격할 수 있고 신장도 공격할 수 있고 우리 몸 전체를 면역 세포가 공격하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의 아주 대표적인 병인데요. 네. 잘 낫지 않는 그런 병이죠. 또 이제 관절염이 많이 오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네, 우리가 류마티스라고 하는 거는 관절염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자주 많이 써서 관절이 이제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고요. 관절에 대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이루어지면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 나이가 어린데도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남인데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는 그런 걸 우리가 면역 관용이라 그래요. 관용. 용서해 준다는 거죠. 예외를 두는 건가요? 그렇죠. 분명히 남인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네. 이거는 그냥 나로 치자, 공격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걸 면역 관용이라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책에 보니까 이제 태아에 관련된 얘기가 있던데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태아는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의 유전자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제 생명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엄마의 몸에 있으면 엄마한테는 그게 이물질로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네. 태아를 공격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대표적인 면역 관용인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아주 많이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이제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태아는 우리 엄마하고는 유전자가 반만 같기 때문에 확실히 맞아요. 이제 남은 남인데 아빠의 유전자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단백질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10달 동안 잘 뱃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네. 무척 신비로운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임신과 연관된 면역 반응, 전신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고 또 태아와 모체 사이에 직접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 태아는 엄마 몸에 직접 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탯줄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엄마의 자궁하고 직접 닿아 있는 곳은 태반이거든요. 그 태반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제 아기하고 엄마가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 태반은 엄마의 몸과 직접 닿아 있기 때문에 네. 이 태반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은 떨어져 나오겠죠. 네, 그런 걸 이제 유산된다고 하죠. 우리 임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산되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이유는 그 태반이 착상이 되었다가 면역 반응으로 떨어져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연 유산 중에 아주 습관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태반과 모체 사이에 궁합이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태반이 그래서 면역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태반 안에는 면역을 억제하는 그런 세포,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반을 연구함으로써 어떻게 면역을 억제하는지 이런 것도 밝혀내는 걸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불임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대표적인 게 시험관악이죠.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수정란을 착상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한 5개 정도 했는데 하나도 안 되고 다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산모로부터 측정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면역력 검사를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면역력이 강한 산모들은 이 태아를 나무로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죠. 거군요. 이거를 이렇게 그 거부를 하기 때문에 너무 면역력이 높지는 않은지 이럴 때 이제 주로 작용하는 면역이 NK 세포 면역이에요. NK. 예, 이제 뭐 저희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보통 면역에서 아주 주역은 T 세포 면역인데 네. 이 T 세포 면역은 이 태반에서 거의 다 이렇게 억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NK 세포 면역은 그렇게 잘 억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NK 세포의 활성이 너무 높으면 이게 태반이 미리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NK 세포 활성도도 조사를 하고 이거를 좀 억제하는 그런 약도 현재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역이랑 관련해서 코로나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코로나 치료 중에 혈청 치료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작용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이제 개발되어 있는 그 코로나 치료제는 없죠. 그래서 네. 코로나 치료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그런 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잘 증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약들이죠. 그거 말고 또 하나는 이제 항체 치료제라는 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잖아요. 네. 그 항체하고 유사한 물질을 인위적으로 밖에서 만들어서 넣어주는 그런 게 이제 항체 치료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둘 다 이제 개발되기가 어려우니까 초반에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은 몸 안에 항체가 많이 생기잖아요. 걸렸다가 이제 나으신 나으신 분들이요? 분들은 예. 그 항체를 이용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분들에게 치료를 해보겠다 하는 게 이게 혈청요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뭐 대구 쪽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으셨으니까 그분들의 피해는 항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항체를 모아서 그걸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그걸로 많은 분들이 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정말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활발하게 그런 혈청 치료가 이루어졌던 거는 1900년대 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디프테리아라든지 파상풍이라고 또 이렇게 녹슨 목 같은 데 찔려서 오는 그런 맞아요. 병들 있잖아요. 네. 또는 뱀에 물렸을 때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치명적인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항체를 대량으로 얻어서 이걸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거를 항혈청요법, 항혈청. 항체가 들어있는 혈청요법 또는 뭐 줄여서 혈청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요즘도 뱀에 물렸을 때는 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뱀독에 대한 그런 항체를 집어넣어 주는데 그 뱀독에 대한 항체는 주로 말에서 만들어요. 와. 사람한테 뱀독을 넣어주고 항체를 얻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니피그라고 요새도 애완용으로 키우는 쥐보다 조금 큰 거, 맞아요. 그걸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얘가 너무 몸집이 작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항체를 많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용해서, 말이 크니까요, 말에서 그런 항체를 만들어서 이제 디프테리아도 치료하고 파상풍도 치료하고 또 이런 뱀독에 의한 와. 사망도 치료를 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동물에다가 집어넣어서 혈청을 얻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안티바디, 그러니까 항체를 우리가 체외에서 만들어서 그걸 치료제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항체 치료제라 그래서 신약 중에 많이 나오고 있죠. 와, 기술이 점점 발전하네요. 네, 예방접종을 맞아서 자기 몸에서 직접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걸 능동면역, 내가 스스로 해냈으니까 그게 아니고 아직 항체를 만들기 전인데 항체가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 있는 혈청 속에 있는 항체를 이 몸에 집어넣어서 치료하는 거를 수동면역이라 그래요. 아, 수동면역. 그래서 면역 치료에는 크게 능동면역, 예방접종, 수동면역, 항체 치료,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능동면역은 스스로 항체를 만드는 거고, 네. 이제 수동면역은 만들어진 면역체를 집어넣어주는 넣어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재밌네요. 오늘 배웠던 이제 자가와 비자가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했는데요.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면역학에 대한 지식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면역학 이야기 들고 올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